네, 안녕하십니까. 한손미술사의 문성준입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시간은 그리스 마지막 시간이고요. 그리스 마지막 시간에 저희가 조각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스 전성기 조각,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리스라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이 그리스 조각이죠. 예를 들어서 원빈 씨나 이러한 아주 잘생긴 이런 분들을 보고 뭐 그리스 조각 같다 라고 말을 하는 케이스가 그러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리스 조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의 인용구를 읽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카이키가 막을 내릴 무렵에 이르러서 그리스 장인들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기술을 습득하게 되었다. 이제 공공 건축물을 석조로 세우고 원한다면 이를 조각 장식들로 호화롭게 꾸밀 수 있었고, 부조든 환조든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순간들의 인체를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으며, 도기 회화에서도 3차원적인 공간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무리 없이 묘사하게 되었다. 실험의 시기가 지나고 성숙기가 다가오고 있었다 라고 그리스 미술이라는 책에서 존 크리피스 패들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뭐랄까요, 실험의 시기가 지나고 성숙기가 왔다라고 말을 하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건축물도 목조에서 석조로 바뀌었다라고 말을 했고, 이런 부분이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파르테논 신전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리스 성숙기가 왔을 때 만들어지는 그리스 조각상들은 미술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찬란한 시기라고 일컬어지는 시기가 바로 이러한 그리스 성숙기, 그리스 고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리스 고전기 시대의 예술을 일컬어 움베르토 에코는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스 예술은 시각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았고, 그러므로 이제 주관적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 게 바로 움베르토 에코의 이야기인데, 이러한 말을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이전의 예술 작품들은 시각적이지 않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각적이지 않았다라는 말, 그리고 시각적이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러면, 그리스 예술에 이르러서 이제 비로소 보이는 대로 그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보이는 대로 그렸다 혹은 보이는 대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전의 예술들은 과연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가 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전의 예술 작품들은 뭐 대표적으로 이집트 예술 작품들이 그렇죠. 지금 보시는 것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보통 나르메르 왕의 팔레트라고 일컬어지는 작품인데, 이것은 이집트 예술 작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술 작품 중 하나이죠. 이러한 나르메르 왕의 팔레트의 세부적인 어떤 이미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독특하죠. 일단 무엇이냐 그러면,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특징이 사람이 무척 경직되어 있는데,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어떤 것이냐 그러면, 일단 사람의 얼굴 부분을 보겠습니다. 얼굴 부분을 보면 얼굴은 옆얼굴입니다. 옆을 보고 있어서 코가 오똑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 보실 수가 있는데, 반면에 눈은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눈은 옆모습이 아니라 정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눈에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얼굴은 옆면인데 눈은 정면인 것, 그리고 또 몸통도 정면이죠. 몸통도 정면이고, 이런 식으로 표현된 이집트 예술의 표현 양식을 보통 뭐라고 말을 하냐 그러면 정면성의 원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정면성의 원리라는 말은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게 안면성의 원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면성의 원리라는 것은, 우리는 보통 정면과 앞면을 혼동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는데, 안면성의 원리는 그냥 말 그대로 앞면을, 보통 보이는 앞면은 그 자체로 표현한 것이라면, 정면성의 정자는 앞면이 아니라 바를 정자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바르다라는 말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쓰인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른 생활이라고 말을 했을 때, 바른 생활은 과연 어떤 생활이냐라는 어떤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실 정면성의 원리라고 했을 때 그 정면은 앞면이 아니라 바른 면, 그런데 이 바른 면은 뭐냐? 이집트인들이 생각하기에 바른 면입니다. 이집트인들이 생각하기에 바른 면이라는 것은, 눈은 어떤 것이 바른 것이냐? 정면에서 우리가 앞에서 보는 그 눈이 바른 눈이고요. 그리고 코는 뭐냐? 옆면에서 보는 게 오히려 바른 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합해서 만든 게 바로 이집트의 예술이죠. 이런 것들을 보통 정면성의 원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쉽게 말해서 보이는 대로 그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대로 그린 것이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표현된 것이 바로 이집트의 예술들이죠. 그런 반면에 그리스 전성기, 그리스 고전기로 이르러서는 그런 관념적인 요소, 생각하는 대로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서 뭐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게 되느냐? 시각을 중심으로 예술 작품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시각을 중심으로 예술 작품을 만든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조각이라는 장르죠. 이러한 그리스 조각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예술가는 총 4명입니다. 미론, 그리고 제가 그리스 건축 시기에 파르테논 신전과 같이 설명드렸었던 피디아스, 그리고 폴리클레이토스, 그리고 프락시텔레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미론은 가장 먼저 활동했던 조각가입니다. 그래서 미론 같은 경우에는 알카이크와 고전기의 뭐랄까요, 접경 시기랄까요? 그 변화의 시기에 활동했던 조각가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지금 보시는 디스코볼로스라는 조각 작품입니다. 이 디스코볼로스라는 조각 작품의 제목은 그냥 쉽게 말해서 디스크를 던지는 사람, 즉 원반을 던지는 사람 정도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작품은 사실상 이 미론이 직접 만든 것은 아니고요. 미론이 만든 것을 나중에 로마 시대에 다시 대리석으로 복제한 작품입니다. 지금 아마 이 그리스 조각상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대리석 조각상들은 대부분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원래 그리스 작품의 본래 뭐랄까요, 원작이 아니고 복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작품들이 바로 그러한 작품들인데, 그 중에 이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미론의 디스코블로스가 처음에 발견됐을 때는 지금 이 이미지처럼 발견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팔도 한쪽이 없고요. 그리고 얼굴도 없죠. 그리고 발목 밑에도 이렇게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디스코볼로스가 처음 발견됐을 때 이거를 복원하는 과정 속에서 얼굴의 방향을 계속 수정을 했었습니다. 얼굴 방향이 저 다른 쪽 그러니까 이게 팔 쪽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복원했을 때는 팔 쪽 방향이 아니라 바닥 쪽 방향으로 바라보게끔 복원이 되어 있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수정이 되어 가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완성이 되었죠. 그런 것들이 디스코블로스 미론이 만든 작품인데, 이런 미론이 만든 작품은 그 알카이키에서 고전기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뭐랄까요, 완전히 그 역동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진 않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 그러면, 이 자세를 취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안 됩니다. 인간은 이 자세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상상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상적인 어떠한 신체를 표현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 그러면, 상당히 역동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지만 이 역동적인 모습은요, 한쪽 시선이랄까요? 어떠한 특정한 방향에서 봤을 때만 역동적인 모습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상당히 역동적이면서도 평면적인 양쪽 어떤 특징 등을 다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미론의 작품이죠. 이것은 알카이크에서 그리스 고전기로 넘어가는 시점에 있었던 작가가 바로 미론이었기 때문에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피디아스죠. 지난 저희가 그 파르테논 신전을 할 때 본격적으로 말씀드려서 길게는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이 피디아스는 파르테논 신전으로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가장 유명했었죠. 피디아스가 가장 유명했었는데, 지금 보시는 이 조각상처럼 파르테논 신전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아테네 여신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피디아스입니다. 하지만 이 피디아스의 이 아테네 여신상은 지금 다 분실되어서 훼손돼서 지금 사라져 있어서 없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제품으로만 볼 수가 있는데, 복제품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그러면 로마 시대의 대리석으로 복제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저희가 파르테논 신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미국의 내슈빌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 안에 있는 그 아테네 여신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조금 이상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느낌을 받을 수가 있냐 그러면, 머리가 너무 커요. 이 머리가 너무 커서 조금 뭐랄까요, 보통 그리스 조각상 하면 팔등신의 뭐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렇게 머리가 큰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이 피디아스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했었고, 나중에 르네상스 조각상, 특히나 도나텔로나 미켈란젤로 조각상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 아테네 여신상은요 엄청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올려다 봐야 되죠. 올려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높아서 이게 뭐랄까요, 원근법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머리를 조금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진으로 봤을 때 머리가 너무 크다라고 생각될 수가 있지만 실제로 올려다보는 입장에서는 그게 균형이 딱 맞게 만들어져 있죠. 이런 것들은 이 아테나 여신상뿐만이 아니라 파르테논 신전의 이 프리즈, 이러한 프리즈나 이러한 것들을 관련된 내용은 여기 참고 영상에서 다시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러한 프리즈에도 보시면요, 부주가 새겨져 있는데 이 프리즈도 그냥 평면적 프리즈가 아니고요. 옆에서 보시면 약간 위쪽이 살짝 기울어 있습니다. 아래서 봐야 되니까요. 아래서 봐야 되기 때문에 살짝 기울어서 어떻게 본다면 쏟아지는 느낌이랄까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아래서 봤을 때 정확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게 바로 피디아스의 특징 중 하나이죠. 그리고 이러한 피디아스와 라이벌이랄까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작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폴리클레이토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폴리클레이토스의 조각상으로는 뭐가 가장 유명하냐 그러면 지금 바로 이 작품입니다. 도리포로스라는 작품입니다. 이 도리포로스라는 작품의 제목 역시도 그 창을 든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이 도리포로스는요 그때 당시에 너무 유명한 작품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디아스와 거의 뭐 라이벌격인 사람이어서 유명했겠죠. 그래서 이 도리포로스가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많이 복제가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도 이 도리포로스가 약 50개 정도의 복제품이 지금까지 전달될 정도로 많이 복제가 되거든요. 그만큼 무척 유명했었는데, 이 도리포로스의 모델이 뭐 누구다, 뭐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말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아킬레우스죠. 호메로스의 트로이 전쟁이죠. 트로이 전쟁의 신화에 나오는 아킬레우스를 모델로 했다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그런데 폴리클레이토스 같은 경우에는 이 도리포로스라는 것도 무척 유명하고 정말로 뛰어난 작품이지만 그보다도 카논이라는 책으로 미술사에는 더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카논이라는 책은 그 책 제목 그대로 그 카논에 대해서 말을 한 것인데, 카논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비례와 조화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스 미술을 이 폴리클레이토스가 그 책에서 그리스 미술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그리스 조각이나 이런 것들이죠. 그리스 조각이나 이러한 예술 작품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이집트의 그 비례와 여기에서 왔다라는 어떠한 이론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리스의 쿠로스와, 그리고 남성 조각상이죠. 그리스의 쿠로스와 이집트의 부조에 나오는 어떠한 정면성의 원리로 그려진 작품입니다. 이 두 가지를 보시면 거의 비슷한 비례로 그 작품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폴리클레이토스가 카논이라는 책에서 체계화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 카논이라는 책은 손실이 되어서 저희에게 그것을 우리가 볼 수는 없고요. 이것을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이 로마 시대 때 박물지라는 책을 쓰면서 폴리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이 카논이라는 책을 썼고, 그 카논에서 그리스 예술의 어떠한 정수랄까요? 기준을 조화와 비례, 보통 심메트리아라고 거기 카논에서는 쓰는데, 그 심메트리아라는 것으로 기준을 삼았다라고 이 플리니우스가 박물지에 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폴리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이 카논이라는 것을 이론화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그리스 예술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그리스 예술을 말을 하면 정말로 아름다운 조각 혹은 황금비의 비율, 그리고 뭐랄까요, 팔등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 모든 기준이 다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품을 보시면 한쪽은 벨베데로의 아폴론이고 한쪽은 그 비너스죠. 예, 밀로의 비너스입니다. 이 두 개를 제가 사진을 전혀 조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이어보시면은요, 발과 무릎 사이의 비율, 그리고 무릎과 그러니까 배꼽까지의 비율, 그리고 배꼽에서 그러니까 턱까지죠. 예, 턱까지의 비율, 그리고 얼굴까지의 비율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 그리스 미술이 추구했던 어떠한 기준 같은 것이었고, 그래서 그리스 조각품들은 웬만하면 이 기준에 따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 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다 잘생겼죠. 다 멋있고 다 뭐랄까요, 몸짱입니다. 이러한 이상화된 아름다움, 정말로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한 그리스 시대의 조각들은 그 당시에 무척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각들은 어느 순간 다 손실되게 됩니다. 다 훼손되고 사라지게 되죠. 그렇게 사라지게 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서양 미술사를 쓴 에른스트 곰브리치에 따르자면 곰브리치는 이러한 이유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고대 세계의 거의 모든 유명한 조각 작품들이 없어진 직접적인 이유는 기독교가 승리한 뒤로 이교도의 신상은 어느 것이나 때려 부수는 것이 신성한 임무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미술관에 소장된 대부분의 작품들은 여행자나 기념품 수집가들을 위해서 또는 정원이나 대중 목욕탕을 장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조품이다 라고 말을 하죠. 이 말은 그리스 시대에 만들어졌던 조각품들은요, 대부분 청동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기독교 사회가 되는 중세죠. 기독교 사회가 되면서 제우스든 아폴론이든 포세이돈이든 아테네든 누구든 모든 신들은 다 무슨 신이냐 그러면 이교도의 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정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만들면 뭐가 되는 것이냐? 우상숭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세 시대에는 그러한 조각상들이 싹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그리스 시대의 조각상들은 다 청동상으로 만들어지죠. 근데 이 청동상으로 만들어지는데 청동이 비싼 재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녹여서 다른 것들로 만들어 쓰거나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면서 그리스 시대의 조각품들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남아있는 것은 몇 개 되질 않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마치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목욕탕에 장식하려고 만드는 것처럼 복제를 해서 로마 시대에 만든 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리스 조각상이라고 일컬어지는 대리석 조각들이죠. 사실 그리스 조각상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대단했습니다. 당연히 원본이 모조품보다는 좋겠죠. 이것은 어떤 재료적 특성에서 오는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대리석은 아무리 이게 잘 깎는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풀거리는 옷이라든가 어떠한 얇은 어떤 것들을 표현하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머릿결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는 적합하지가 않죠. 하지만 청동은 그런 것들을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동 조각상들이 더욱 디테일하고 더욱 세밀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성기라는 말은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 이제 뭐랄까요? 전성기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그 그래프에 꼭지점을 찍었다는 말이겠죠. 꼭지점을 찍었다는 말은 반대로 이제 비로소 하강이 시작되는, 하락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점점점 쇠락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를 제치고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 문화가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그 유명한 알렉산드로스의 바로 헬레니즘 문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는 이번 주로 그리스를 끝내고 다음 주에는 헬레니즘 문화와 그리고 그게 어떻게 로마까지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성준이었습니다.